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사건. 그 실체가 드러날수록 믿기 어렵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공군은 오늘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늦추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상관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무려 석 달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소나기 피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끝나고 결국 공동의 가해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월급을 받고 휴가를 가고 또 기회가 된다면 승진도 노려볼 겁니다. 누군가는 사망했는데도 말이죠. 직접 가해자는 물론이고요. 이런 공동의 가해자들에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사회에 주운 글씨가 필요합니다. 주운 글씨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공동의 가해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목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죠. 제가 오프닝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피해 호소를 묵살하고 사망 이후 조치도 미흡하고 정말 이 하나하나 뉴스를 볼 때마다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육성으로 저 혼자 기사 읽다가 어제 계속 한숨을 쉬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총체적 난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투 사건 겪으면서 우리가 범죄라든가 성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성숙된 제도가 좀 정착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렇죠. 네. 군대에서 이렇게 정말 근대적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네. 뉴스를 통해서 저는 거의 울부짖으면서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아버지 어머니가 절규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나라의 딸이라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런 말씀 듣는 거 보고 우리가 사실은 죽음을 선택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과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죠. 네.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군대가 정말 이런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안은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가 회식에 참석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알고 네. 봤더니 또 지인의 개업식을 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강제로 참석시켰다라는 겁니다. 무슨 공식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안 가도 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네네. 안 가도 되는 자리인데 사실 상사가 오라고 하니까 아마 이모 중사도 어쩔 수 없이 끝끝내 갔겠죠.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기가는 차량 뒷자리에서 앞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이고 이 피해자 이 중사는 즉시 이런 사실을 상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관 2명도 적극적인 어떤 보호 조치라든가 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네. 오히려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차원의 종용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중사가 스스로 전출을 요청합니다. 네. 전출을 요청하기까지도 본인이 얼마나 극도로 힘들었으면 다른 곳이라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전출 간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 결과 22일 간사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숨지기 전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고 또 숨지기 직전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본인의 입장을 남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군 경찰이 사건 직후에 피해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도 이걸 확인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전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군에 오래 네네. 군 검찰이나 여쭤볼 게 많아요. 네. 법무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상당히 안타깝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군대는 수사기관도 군 안에 있고요. 지휘 라인에도 있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는 두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수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네네. 지휘관한테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규정들은 저희가 법무관 것들 하면서 다 만들어놨던 규정이에요. 성범죄가 일어나면 군인의 경우는 더 가중하게 처벌하도 군형법도 바꾸어놨고 네. 또 성범죄 처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피해자 가해자 분리해야 되는 당연히 그거를 그렇죠. 근데 어디 가도 똑같거든요. 네네네. 그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안타까운 거는 그 방역 수칙 그 부분이 걱정돼 가지고 더 중대한 범죄를 방기한 결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것들만 우리 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총체적 난국이다. 성이 관련해서 이 과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또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제 최초 보고 시에는 이걸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했습니까? 네. 단순 사망이고 사실 성추행 피해 사실이 사건이 접수돼서 수사 중인 사안을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국방부에서 이상하다 이거 다시 조사를 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보고가 안 됐고 네.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된 것은 아버님께서 이제 청원을 올리고 언론 그렇죠. 보도가 되면서 이제 국방부 상부 지휘랑이도 이것을 확인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직적인 눈 가리고 은폐죠. 아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고요. 자신들이 책임지고 자신들이 징계받기 싫어가지고 사실 무고한 피해자를 정말 심각한 궁지로 내몰린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군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에 계셨잖아요. 오래 있었죠. 네, 오래 계셨죠. 예전에 헌병이죠. 군사경찰이. 네, 네. 헌병이고 지금 군사경찰이라고 하고 또 군 검사가 있는데 수사기관도 이 지금 이거는 전투 비행단입니다. 전투 비행단장 예하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네, 군사경찰도 그 밑에 부하고 아. 군 검찰 검사도 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획득하고 그 정상적인 구조라면 그건 한편으로는 증거로 사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휘관이 지휘 조치를 해야 돼요. 네네.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혀 보고도 안 될 뿐더러 그냥 감추고 은폐하고 은닉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이 와중에 검찰도 네. 마찬가지고 뭐 군사경찰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확보한 자료를 제대로 보고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 이제 군 안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의심을 먼저 품고 보잖아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검사 그 내에 어떤 사법적인 조치가 있으려면 네. 그 부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게 그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분리할 수 없습니까? 항상 이게 논의가 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민간에 이관을 한다. 네네. 뭐 특별 범죄, 뭐 군 안의 범죄는 뭐 그 안에서 하겠지만 다른 범죄는 이관하겠다. 뭐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지금 군사법 개혁 관련해서 지역별로 이제 검찰이나 뭐 수사를 둬가지고 지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휘관하고 관계없이 하는 이런 입법안들이나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럼 검찰 개혁안도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뒤로 좀 밀려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단계라면 진행자가 지적한 것처럼 지휘관하고 검사, 네. 지휘관하고 군수사관, 지휘 부하 관계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뭐 독립적으로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전출된 간부대도 그렇죠. 피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사실은 성범죄의 기본적인 거는 피해자를 특정하면 안 되고 피해 사실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군 조직의 보고 체계도 있고 다 이렇게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폭력을 신고했더니 단순히 다 알게 됐다. 거기서 오는 그 명예에 대한 침해에 대한 모욕감, 수치감도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군대 내에 발생한 범죄는 군대가 처리해야 보안의 문제라든가 네. 군 비밀이 지켜진다고 하지만 성폭력에 한해서는 그래도 외부에서 조금 더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직에서 변호사의 도움도 훨씬 더 외부에서 받을 때 훨씬 더 실효적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조금 더 배려되고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3개월 동안 불구속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양형상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안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네. 3개월 동안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다가 네. 언론에 공개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불붙은 것 마냥 발부하고 영장실증 가서 모두 다 자백하고 일사천리로 구속시킨 이 상황이 지금 피해자가 하다 3개월 동안 어떻게든 해보려다 안 되니까 본인이 목숨을 그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가해자에게 응징을 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 실제 그렇게 되니까 너무 허무하고요. 정말 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버님이 심각하다. 글을 안 올렸으면 그냥 묻히는 거예요. 이 그렇죠. 사람들 멀쩡하게 그냥 지내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아, 3개월 그럴 수 동안 있죠. 늦게 수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합의해 와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정확합니다. 상사가 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여러 사람 다치니 이거 좀 잘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네. 군대 내에서 이게 조언으로 들렸을까요? 거의 명령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쉬워요. 네. 법으로 따지면 군인 등의 강제추행 치상이 돼요. 상당히 중한 범죄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범죄라면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아닌 군인들 때문에 했을 때요. 더더욱. 네. 일반 강제추행치상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면 제가 법정에 없어서 7년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감경해도 3년 6개월이니까 아, 그렇군요. 이거는 뭐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손 변호사 설명하는 것처럼 이미 구속영장이 한번 신청이 되고 기각될 수는 있겠죠.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석 달 동안 아무 일 없다가 네, 신청도 안 했으니까. 신청하자마자 지금 네. 즉각 발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이게 납득이 된다는 건가 싶어요. 문 대통령이 이제 결국 워낙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으니까 이제 지휘 라인까지 살펴야 된다, 엄정 처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여기서 네. 이제 지휘 라인이라면 예컨대 어떤 지휘 라인 어디까지인가요? 같으면 네. 뭐 예컨대 뭐 중대장급이 있을 거고요. 여기 포대장 뭐 이렇게 편대장 이렇게 그 공군은 조금 지휘 체계가 다른데 네네 육군하고 달라서 아마 인지를 어디까지 했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보고가 네.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렇죠. 네. 아마 제가 생각할 건데는 아마 전비 비행 단장, 준장급, 장관급 지휘관인데 네. 그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확인해야 되겠죠. 네네. 이 정도 사건이 보고가 안 되면 보고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것을 감추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그게 지금 일부 강요하거나 했던 사람들 지금 입건이 되고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네. 그 사람들 조사는 변론을 하더라도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 뭐 첫째는 아마 비행 단장까지 네. 아마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군대 내에서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 사건 당일 폭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네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3일 언론을 통해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택시 안에서는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 택시기사가 이 차관에게 여기서 내리면 되겠느냐 질문을 하니 네. 그때 이제 이 차관이 갑자기 이제 욕설을 시작을 했고 택시 기사가 이제 놀랐겠죠. 뒷좌석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왜 욕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네. 이 차관이 묵묵부답을 했다라는 것이고 택시 기사가 다시 나한테 욕한 거냐 이렇게 재차 물었더니 이 차관이 앞좌석으로 이제 고개를 들이밀고 이 운전기사의 목덜미를 잡았다. 그리고 네. 다시 욕설하면서 너 뭐야라는 말을 반복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택시 기사는 멱살을 잡힌 채로 한 손으로는 이 차관이 이제 팔을 잡아서 이제 제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다른 한 손으로는 블랙박스를 가리키면서 이거 다 찍힌다 블랙박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 너 뭐야라는 물음에 이제 택시 기사라고도 이제 신고할 거다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제야 멱살을 놓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택시 기사가 그 이후에는 이제 찍혔으니까 경찰서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앞을 본 내용이 이제 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제 네. 차는 정차돼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택시기사 어떤 이런 그렇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불박 영상을 보면은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네요. 운전기사 석에서 멱살을 잡힌 그렇죠. 거죠. 아, 일단 그렇군요. 뭐 사실은 네. 법이 특가법상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입니다. 가중 처벌하는데 일반 폭행죄에 비해서 네. 사실은 정차에 있어도 운행 중이라고 보거든요. 법은.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시동이 걸려 있다면 시동이 걸려 있고 네네. 지금 움직이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가법상의 폭행죄가 되는 거는 운전자 폭행죄 되는 거는 뭐 지금 증거상으로는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에게 뭐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청을 했다. 이 합의를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뭐 1,000만 원을 합의금 1,000만 원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뭐 요거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증거인멸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뭐 사건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뭐 이런 거 증거인멸죄라고 그러는데 네네. 우리 형법은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처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사람이라면 감추고 싶거든요. 자기 자기 스스로를 네네.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증거인멸을 시키는 거는 처벌이 됩니다. 내 범죄라 하더라도 네네. 타인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거든요. 만약에 이 돈 주고
블랙박스를 없애라는 거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경찰에서 꽤 많은 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 외에도 자기 범죄에 타인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죄까지 조사가 받은 게 아닌가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 1,000만 원이 합의금인지 아니면 그 합의금 가로 열고 영상도 삭제해줘 이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용차가는 그런 대가로 수수한 게 아니고 증거인멸 교사도 아니고 이제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니까 네네. 지어달라 남이 내 거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1,000만 원과 관련해서도 네. 통상적으로 멱살 잡혀서 1,000만 원은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합의금이라는 건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죠. 네네. 그 사람의 재산적 상태라든가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연예인과 합의할 때는 뭐 수억 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경우에 따라 다 네. 달라질 수 있어서 고액인가 뭔가 이렇게 매수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 택시기사가 굉장히 억울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나는 폭력의 피해자인데 갑자기 입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범죄 입건이 된 피의자가 겁니까? 된 겁니다. 나는 아.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 증거인멸죄도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타인이 범죄를 지어준다라는 인식이 없었다라는 취지 같고 두 번째로는 원본 그대로 있다. 내가 언제 삭제를 했느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항변하고 있어서 네. 이 본범이 증거인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니 안 하면 교사죄도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대척점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영구 차관과 택시기사가 네. 지금은 이 증거인멸죄와 관련해서는 한배를 타게 됐다. 이렇게 그런 보셔야 될 것 상황이? 같고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께서는 네. 일 열심히 하고 나는 합의해달라 해서 합의해주고 했는데 갑자기 증거인멸죄로 수사받고 이제 혹시라도 기소되면 재판받으셔야 되니까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사분은 여전히 그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갖고 있는 거네요. 증거 인멸을. 본인 주장은 그 블랙박스 갖고 있다. 갖고 그 있다. 영상 아예 지운 적 없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구 차관 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뭐 원본을 지워달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그렇죠. 있고. 그 이런 부분이 상황. 합의금 쪽으로 준 거지 증거 인멸죄로 그걸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준 돈은 아니다라고 항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볼까요? 주제를 좀 전환해 볼게요. 이 기사가 어저께인가부터 굉장히 화제였는데 그저께부터인가요? 이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도입 이 이슈였습니다. 지난 31일이었죠. 대구시는 화이자 백신 도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권영진 대구시장 음성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저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 메디시티 협의회가 외국의 백신 이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 기자회견 이후에 그런데 화이자를 이렇게 들여올 수 있는 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미국 화이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6,600만 회분, 그러니까 3,300만 명분이죠.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이 정부 계획 그 계약 양과 같았고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너무 많죠. 너무 정부랑 많았어요. 거의 비슷한 양을 대구시가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화이자 측의 설명입니다. 네, 어떤 거죠? 국가 단위로만 계약이 됩니다. 백신 네네.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네. 무역회사라든지 중간 어떤 브로커나 중간 중개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만한 물량을 이 상당한 한 나라의 어떤 물량과 똑같은 거를 지자체장하고 거래를 한다? 네. 그럼 맞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김성주 의원인가 이거 해외 그렇죠. 직구 아니다. 백신이 무슨 해외 직구냐 이렇게까지 꼬집었는데. 정품인지 네. 아니면 좀 사기 당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 무역업체 과연 뭔지 네. 진입 파악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정상 경로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검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예를 들면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보안물자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무역업체가 가능하다 공급을 해주겠다 하더라도 그게 권한이 그 무역업체가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혹여라도 약간 사기성 거래가 아니냐 이걸 검증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은 네. 국제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조사해. 뭐냐면은 일이 혹시라도 커지네요. 네네. 이게 혹시 이 무역업체가 돈만 받고 네. 약간 그 우리 대구시를 속일 수도 있고 한국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백신 사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사실 마스크 사기도 굉장히 문제됐었죠. 그렇죠. 일선 업체들이 공급한다 그러고 돈 안 주고 가져가거나 뭐 돈을 아예 뭐 마스크만 가져간다던가 네. 혹시 그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좀 굉장히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도 뭐 필요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전에 대여섯 차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 그 전에도요? 개인이나 어떤 회사를 통해서. 근데 아. 화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네. 실제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개인이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코백스는 국가가 사기당한 것 같아요, 대구시. 알겠습니다. 돈 안 줬으면 뭐 뭐 피해는 사기는 아니고 없는데 미수, 사기 미수. 사기 미수 네, 그 회사 무역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참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오늘 함께할 분 나오셨어요.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저희 그 명랑한 이슈는 네. 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아, 예. 불만이 그러게 말입니다. 많으신데, 네. 예. 저도 슬퍼요. 네, 언젠가는 이제 명랑한 소식들로만 채워지는 네. 말말말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명랑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도 그렇게 막 아주 명랑해 보이진 않고 네. 첫 번째 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네,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죠. 박종우 선수 얘긴데요. 어떤 상황이죠? 네.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리스트죠. 박정우 선수가 지난 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이때 당시 모습들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12년 올림픽 당시 일본하고 이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승리한 기쁨에 이 박 선수가 세리머니 중에 관중이 들고 있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깃발을 건네받고 네네. 기뻐하면서 이제 머리 위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네. 예, 이 한글로 적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 IOC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세레머니라는 이유로 이 박 선수를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박 선수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네. 갑자기 경호원 2명이 자신을 옥상으로 끌고 갔으며 옥상으로요? 네. 이 경기장 옥상이겠죠. 그리고 네. 그 경호원 사이에 앉아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IOC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홈페이지에 사용한 일본에게는 지금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IOC가 일본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네. 둘 다 걸리네요. 일단 그냥 벤치 정도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옥상으로 사실상 끌고 가서 네네. 거기 있었다라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고 네. 무엇보다 지금 IOC 조치가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런던 올림픽 그럼요. 당시에 생생하게 2012년 기억이 나죠. 네, 그때 당시 어땠어요? 이제 올림픽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하는 순간이었고 네. 또 그냥 일반적으로 열리는 한일 축구 경기에도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 이 올림픽에서 그것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네. 한국과 일본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전 국민적인 그렇죠. 관심이 쏠렸죠. 음. 근데 국제적으로도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좀 쏠리던 시기였는데 맞습니다. 네. 이때 당시 박종호 선수가 뭐 주머니에서 준비했던 깃발을 꺼낸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승리한 기쁨의 세레머니를 하다가 관중이 건넨 깃발을 그냥 머리 위로 든 것인데 우발적인 상황인데 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메달 박탈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박종호 선수는 이때 당시 올림픽이 끝나고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귀국했었어야 했거든요. 귀국도. 네, 왜냐하면 아. 이제 메달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게 이 다음 해인 2월이나 돼서야 네. IOC에서 수여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개적인 세레머니 없이 네. 조용히 전달하라.
조용히 좀 달아라. 예, 그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아, 그때 얼마나 정말 가슴 뛰는 현장이었는데 그 기쁨을 네. 채 만끽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리고 박종호 선수가 좀 드라마틱했던 게 원래 국가대표 주전 미드필더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랬었네. 원래 주전 미드필더가 따로 있었는데 아. 기성용 선수하고 이제 한국영 선수라는 선수가 따로 있었는데 한국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백업 멤버로 박종호 선수가 들어가서 활약을 보여줘서 아, 그랬군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그럼. 내용들이 또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더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때는 지금 표정이 엄청 상기돼 있고 네. 막 이런 표정 지금 봐도 막 그 감동이 전달되는 표정이에요. 정말 독도는 우리 땅 들고 네, 계신데 맞습니다. 사진에서 네. 이 일본에게는 근데 지금 IOC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하다 약간 모르는 네. 척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개최국 눈치 보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IOC가 이제 많이 변질됐다. 이 아마추어 스포츠를 널리 세계에 알려야 되는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한 지 오래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후원하는 스폰서 업체 중에 일본 업체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 기업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일본 기업의 눈치도 일본 정부의 눈치도 좀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 편들기가 사실 이번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과거 올림픽에서도 늘 있어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로 등장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일본 국가대표 체조팀이 우길기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고 맞아요. 나왔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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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도 모른 척했거든요. 맞아요, IOC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IOC의 일본 눈치 보기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더 이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죠. 이 자본의 논리, 어떤 네. 정치적인 상황 여기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스포츠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네. 지금 상황은 또 그렇지는 않고 네, 이 올림픽에다가 정치적인 것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바로 IOC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이 이렇게 비양심적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상 로비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우리 땅인 걸 인정하는 네. 양심적인 분이 일본에 있어요. 네, 누구죠? 다행히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예로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있는데요. 지난 2일이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 지도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네. 네, 일본 보수파 여러분들은 친미이기 때문에 미국에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이제 비꼬듯이 꼬집기도 그렇네요.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일본 전 총리가 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네네. 8797번님 박종호 선수에게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네, 뭐 거의 10년이 지났어도 네. 그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네. 1320번님은 독도 과거사 반성도 없고 방역 방사능 문제도 너무 걱정이고 올림픽 불참이 답입니다. 이렇게 네. 1320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자율 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요. 최근 불거진 이 척추 전문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서 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아, CCTV. 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CCTV 설치로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 및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라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일 뿐이라면서 의협에서 이 자율 정화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자율정화 얘기는 참으로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법으로까지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실 이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 집단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 네. 이익 집단에게 스스로를 좀 정화시키고 자율 단속을 하라라고 맡기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거든요. 네, 사실 네. 어쨌든 간에 물론 여론도 신경을 쓸 것이고 여러 가지로 눈치를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특정 자신들이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단체거든요. 네, 네.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 뭐 믿고 맡겨본 적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그 사이에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없지요.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굉장히 지금
승이 나 있으십니다. 승이 나 있어요? 승이 있는 대로 나 있으세요 지금. 네, 궁금한데요. 선량한 의사들이 위축된다네. 크크크크. 네. 선량한 의사가 왜 위축되냐라고. 다른 의사도 아니고 선량한 의사가 왜 위축되냐? 선량한 의사들은 오히려 당당해지겠죠. 아, 그렇죠. 네. 대리 수술이 빈대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네. 네, 빈대 잡자고 초과삼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썩은 헛간을 태우는 거지. 저는 아오. 이 댓글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이 싶습니다. 표현 시원한데요. 네. 네네. CCTV 한 대 얼마 한다고 사회적 비용 운운하나라는 현실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예. 환자들 입장에서는 CCTV가 그나마 안전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사실이죠. 다수가.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CCTV가 결국 이제 의료계 블랙박스 같은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환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맞아요. 될 수도 네네, 있습니다. 나중에. 비행기에도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 그게 기장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는 게 아니거든요. 네. 승객도 보호하고 네. 기장이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때 블랙박스를 통해서 해명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시각이 굉장히 좀 편협되어 있다. 특정 시각으로 좀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생각을 드네요. 들게 만드네요. 그러게요. 4325번님도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네. 비양심적인 의사들을 걸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CCTV라고요. 이렇게 네.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꽁트로 발작.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네. 유튜버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죠? 네. 이 유튜브 채널 직금 TV의 운영자가 자신이 만든 영상에 이 댓글로 남긴 말입니다. 네. 자, 해당 영상은 고 손정민 씨 친구 A 씨의 변호인과 SBS의 정모 기자가 친형제여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A 씨에게 유리하게 방송을 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A 씨의 변호인은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도 없고 영상에서 하는 말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또 한 누리꾼이 동영상에 사실 확인은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하는 댓글을 단 겁니다. 네네. 본인이 형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 형제인데 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유튜버에게 사실 확인을 하라고 이 댓글을 단 건데 당연히 달릴 수 있는 댓글인데 여기에 다시 운영자가 대댓글을 달면서 자기들은 거짓 방송해도 되고 유튜버는 내부자들 생각나서 꽁트 한 편 만들어낸 걸 갖고 발작 일으킨 거 보고 진짜 뭐가 있나 싶게 생각하게 만든다. 라고 이걸 가지고 또 의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네네. 자, 이후 변호인 측은 이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했고요. 예, 지난 1일부터 해당 영상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렵기도 하네요. 내부자들, 네. 그러니까 그 내부자들이 영화 내부자들 얘기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맞습니다. 그 내부자들이 생각나서 네. 꽁트 한 편 만들어낸 걸 갖고 발작 일으킨 거 보고 지가 뭐가 있나 이 말도 조금 어려워요 해석하기도. 네, 네. 한때 꽁트를 만들고 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네, MC MC 장원 의도를 씨. 갖고 꽁트 만들지 않거든요. 왜? 아니 요즘 이건 사실은 이제 그 아래서 그것이 네. 알고 싶다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후반부에 다뤘던 내용인데 네네. 한마디로 돈벌이 하느라고 말도 안 되는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난다 이런 걸 지적을 했잖아요. 그 네, 이제 맞습니다. SBS에서 네.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유튜브 많이 소비하시는 분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요즘 네. 이 손정민 씨 사건 가지고는 조금 도를 넘어가는 게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보시기에? 맞습니다. 이게 그 소위 이제 유튜브 상에서 이런 식으로 음. 좀 돈이 되는 아이템을 이제 돈이 되는 떡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제목에 그리고 이 썸네일에 그리고 관련 이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에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요 소재를 다루기만 해도 터지는 소재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국민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소재겠죠.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좀 팩트 위주로 좀 밋밋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넣기도 하고 그 조회수 욕심에 없는 이야기를 슬쩍 만들어서 끼워놓기도 하고. 그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없는 네. 얘기 그냥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자극의 역지값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조회수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것이죠. 네. 8797번님이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방송 정말 손살을 치고 싶네요. 이런 문제 주셨고. 네. 아, 이분은 직접 보셨네요. 4520번님이 네. 저 그 채널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니만 그새 도망간 겁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 실제로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짜집기입니다.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화가 담긴 문자를 네.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래 직업이 개그맨이고 지금도 개그맨이 직업이 뭐예요? 지금은 이제 개그맨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직업이 뭔지 늘 궁금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직업이 불분명한 게 직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분명히 틀면 나오는데 직업이 뭐지 이분이 예, 항상 이런 태생은 생각을. 개그맨인데 지금은 이제 뭐 시사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냥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열심히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했던 개그맨 분들께 죄송스러워서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기가 좀 나쁘끄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뭔가 잘못했는데 뭐 꽁트 한 편 만들었다 이렇게 네. 댓글 남기는 이분을 위해서 네. 겨냥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시지요. 과거 코미디언으로서. 네. 네. 꽁트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재로 쓰라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꽁트와 허위사실 유포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게 네. 반대로 또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거든요. 어떻게요? 꽁트인데 허위사실 유포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개그 콘서트에서 과거에 육봉달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북경오리를 맨손으로 때려 잡고 네.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 먹으면 이런 멘트가 있는데 거기 북경오리가 원래는 천둥오리였거든요. 근데 천둥오리가 그 천연기념물인데 왜 때려잡냐라고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북경오리로 바뀌었거든요. 진짜요? 진짜 천둥오리를 때려잡은 게 아닌데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네. 천둥오리가 안 되면 북경오리도 안 돼야죠. 똑같은 오리고 동물인데 네. 이렇게 반대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참 이 경계가 네.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에피소드 너무 웃긴데요, 지금. 네. 제가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열심히 네. 웃고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우리 MC 장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왠지 제가 주제 제목만 살짝 봤는데 네. 오늘도 좀 겁나는 내용 같아요. 네. 제가 이 인간지능 함께하고 난 이후에 네, 몇 달이 흘렀어요,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그런 그래요? 소식입니다. 예. 그동안도 엄청나게 이거 분노 게이지를 높여주시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건 많았죠. 더 심하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저보고 성격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막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오늘 주제 네. 개들 앞에서 고개 숙인 80대 할머니입니다. 와,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개들 앞에 불려가서 할머니가 왜 고개를 숙여요? 네. 자, 지난 3일 경기도 양주시 옥정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양주시. 예. 네. 자, 공원의 한 벤치에 50대로 추정되는 견주와 그 일본의 토착견입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시바견. 알죠. 예, 네네. 그리고 아키다견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환경 정화 등을 담당하는 노인공공 근로자 80대 여성분께서 견주에게 그 개 왜 입마개 안 했어요? 벤치는 사람이 앉는 곳인데 비가 내려서 이 개들의 발에 진흙이 묻어 있었으니까 네. 잘 닦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요청이네요. 예, 네네. 예. 당연한 요청이죠. 네. 사람이 앉는 곳인데. 자, 그러자 견주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민원, 노인 교육 똑바로 시켜라 였는데요. 자, 그러자 여기서부터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시와 노인 담당 기관은 며칠 후에 노인을 해당 공원으로 데려갑니다. 네. 저도 지금 계속 전해드리면서 화가 나는데 네. 개들이 짖는 앞에서 네. 견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할머니요? 할머니가. 아니 견주의 민원도 황당한데다가 이거는 이게 시와 노인 담당 기관이 이 예. 할머니를 거길 데려가서 데려간 거예요. 모시고 가서 사과를 시켰다고요? 저는 이게 그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어떤 조금 더 상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견주는 노인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 노인들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 노인들이 잡담한다는 등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견주는 우리 개들한테 지적한 그 노인으로부터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 그 장소로 다시 데려와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시는 노인봉사단을 관리하는 위택기관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니까 사과하라고 권했고요. 결국 그 노인분께서는 다시 옥정 호수공원 벤치로 끌려 나가서 견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와, 이거는 자, 정말 말도 안 된다.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그 노인분께서 사과할 당시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시바견과 아키다견 그 멍멍이들 네. 맹렬하게 지저댔다고 하고요. 주위에서 이를 목격한 분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네. 할머니가 개들한테 사과하는 이상한 광경이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전했습니다. 뭐 이게 견주한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개들 앞에서 예, 걔들 앞에서 걔는 짖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게 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이런 아니에요? 일이 있고 난 며칠 뒤에 네. 같은 공원에서 환경지킴이 봉사단 소속 할아버지들에게 견주에게 그 개똥을 제대로 치워달라고 또 요구를 했는데 네. 이번엔 견주의 남편이 노인들 교육 잘 시켜라면서 항의를 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담했던 노인들은 역으로 이 시에 민원을 냈어요. 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어르신이 공원에서 입마개를 안 하고 개똥도 제대로 안 치우고 사람들이 앉는 벤치에 큰 개를 안 치는 견주가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 네. 견주가 큰 개들의 힘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으로. 아 근데 어쨌든 이 시가 지금 양주시라 그러셨습니까? 예, 예. 저는 상식적으로 1도 납득이 안 되는데 예. 뭐라고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역으로 우리 노인분들께서 이제 항의를 했죠. 네네네. 역으로. 시 관계자는 시바견과 아키다견은 입마개 견종은 아니다. 다만 패티켓을 준수해달라고 안내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올라온 걸 봤는데 옥정 호수공원 일대에 패티켓을 지켜주세요라고 현수막이 좀 붙어 있더라고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아직 그 입장 밝혀진 건 없고 네. 그냥 이런 호수공원 일대에 현수막을 부착한 것으로까지만 제가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 반응 보면 견주 포함 개가 3마리네. 사람 되게 틀렸다. 네. 자, 노인봉사단 관리한다는 위탁기관은 해제하고 사과하게 만든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죠. 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이 노인분들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일정 구역의 환경보호와 또 질서 유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네. 5357번님이 견주는 너무 못됐고 일 처리한 공무원은 한심하다 진짜 이렇게 또 분노의 문자를 주셨는데 예. 네 이거는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소식 말도 좀 안 이제 되는. 그만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까지고 잠시 후 3부에서 이준석 당대표 후보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 뵐게요.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결정되는 전당대회가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랑시사에서는 당대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연결해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오늘 유세가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3차 합동 예, 연설회. 예. 네, 잘 예. 마치셨습니까? 예, 연설이 끝나고 지금 제주도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대구 경북이야 두말할 거 없이 최대 승부처를 꼽히는 곳이고 또 예. 이제 선거인단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오늘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당원들이야 저에 대한 지지가 좀 많은 것 같았고요. 네. 현장에서도 보니까. 네네.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대구 경북에서 제가 광주 연설에서는 5.18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네. 대구 연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견해, 탄핵에 대한 견해를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게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결국에는 제가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제대로 된 제 정치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나름은 좀 정리된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예. 네. 오늘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네.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오고 가다 보면은 늘 선거 때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 후보 공약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참 많거든요. 예.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공약 2개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당의 공직 후보자라고 하면 앞으로 적어도 적성평가를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공직 후보자 추천할 때 보면은 사실 당이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어떤 후보자들 공약이나 아니면 이런 이력을 살펴서 투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당 사람이면 믿을만 하지.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건데 네. 실제로 정당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력이나 이런 거를 많이 검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줄만 서면 공천이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적어도 최소한의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검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게 정치권에선 파격적인 제안이지만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 경쟁 속에서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인적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가혹한 기준을 두진 않겠지만은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면은 저희 당의 인사 체제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대변인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당직들을 공개 선발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 공천 조건 중에서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료 해석, 독해 표현,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공천 조건이신 거죠, 말씀하신? 그게 뭐 1등한 사람을 뽑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네.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과락이 발생하면은 네. 좀 더 공부해서 다시 시험을 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을 뭐 배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쳐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결국 교육하고 결국 당원들을 우리 공식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일정한 실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네. 저는 이게 만약 실현되면은 국민들께서 좀 더 저희 당을 믿고 지방선거 때 투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너무 검증 안 된 후보들이 그동안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네. 당장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기업 뭐 입사 시험도 아니고 너무 예. 이렇게 그 승자에게만 공정한 경쟁은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은 좀 다르다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도둑을 잡으려면 경찰이 도둑보다 똑똑해야 되거든요. 네. 체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 네. 우리나라 예를 들어 그 의원이라고 하면은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구급공무원으로 취업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구급공무원으로 취업하는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이미 갖추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그들보다 지방의원이 만약에 최소한의 뭐 역량이 더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네. 지방의원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검증 기준은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 최소한의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다 보면은 그렇다면 그냥 시험 잘 보는 한마디로 서울대생만 정치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예.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그 할당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먼저 여성 청년 호남 지역 뭐 할당제 가산점 다 폐지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뭐 네. 경쟁상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경쟁 조건에 불리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의 할당이라 이런 게 가능하다 보지만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상황에서 할당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직을 토론 배틀로 공개 선발하자고 했을 때 네. 지금까지 뭐 제가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토론 배틀을 해보고 그랬지만은 여성들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때도 대변인으로 처음에 선발된 그분이 대학생 여대생이었고요. 네. 나중에 광역 비례대표 의원도 토론으로 선발했더니만은 지금 경기도의원 하는 김진아 의원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발의 기준을 우리가 오히려 차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네. 칸막이를 자꾸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좀 강하다, 뭐 언어 부분, 네. 뭐 이런 거 예.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리할 수 있겠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여성 국회의원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번 21대 국회도 한 19%밖에 안 되고 예.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구 의원 이제 청년 예. 같은 경우 겨우 10명 뽑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여전히 차별과 어떤 벽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좀 과격하게 다 없애자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것도 공천의 기준이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천할 때 사실상 지역 조직을 모으도록 하고 이러면 지역 조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막걸리 조직입니다. 막걸리 네. 많이 마시면 사람이 모이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경쟁에서는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여성들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네. 공천 자격 시험을 둬가지고 1차적으로 검증하고 그 안에서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그 공천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이 지금 할당제에서 진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네.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 못하시는 분도 있고 반신반의한 분도 있겠지만은 네. 저희가 다음 지방선거에 실적을 내면은 바로 제 생각에는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할당제 관련해서는 여러 정치인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창실상 청년 할당으로 들어오신 이준석 후보가 예.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은 어떠신가요? 제가 비대위원을 한 거는 비대위원을 선임하는 데는 네. 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할당제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요. 할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에 3번 공천받은 것에 대해서 네. 청년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공천받은 지역에 경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선을 치른다 해도 제가 우월한 곳이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할당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유리한 경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네. 모든 분이 알다시피 노원구 상계동은 서울 내에서 보수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험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 자체가 국민들이 바로 아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제가
할당의 수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총선 때는 이제 그 설명이 충분히 되는데 어쨌든 네. 처음에 2011년 그 비상대책위원회 외부 영입위원으로 들어오실 때 그 네. 당시를 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김상희 부의장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 청년 목세 비대위원 할당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그 당시에 않았다. 제가 네. 그 당시에 정치적 효과를 위해서 원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당시 구성권자인 비대위원장이 최적의 효과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당장 비대위원회 중에서 청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성이 없는 곳도 있고요. 할당이라고 하는 건요, 규정에 의해서 명시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30%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당제의 수혜자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솔직하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정치권에 들어오실 때부터 어떤 혜택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스스로 평가하시기에는요. 제가 오늘도 제가 연설에서 밝혔지만은 박근혜 네.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네.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도하에서 정치인을 발탁하는 제도하의 문제인 거지 네. 할당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굳이 따지자면 영입한 인사들 정치권에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10년 가까이 정치 활동을 원외에서 이어나간다는 거는 사실 영입 단계에서의 문제도 있지만은 제 개인의 노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예. 경선 버스론을 얘기하셨어요. TV 토론에서 예. 처음에.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제 우리 스케줄대로 경선 버스가 가고 한 2번 예. 정도 정찰한다. 그래서 그 이제 네. 외부에 계신 분들이 조율하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예. 하셨는데 예. 그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정확하게는 뭐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네. 총장 같은 경우는 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잖아요. 당내에서. 예. 근데 그 경선 버스에 혹시라도 둘 다 탑승을 안 하거나 한 명만 네. 탑승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동네에도 마을버스를 제가 항상 노원 8번을 타고 다니는데요. 네. 매일 같은 시각에 모두가 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늦잠 자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 생각보다 일찍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출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버스는 그 스케줄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네네. 저는 아까 언급하신 분들 범야권의 훌륭한 자원들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분들 하나하나 일정을 맞추는 순간 그건 버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폴택시에 가까운 것이고요. 네. 저는 공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아주 공정하게 운영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든지 버스 카드를 찍으면 탈 수 있는 게 버스인데 네. 제가 거기다 대놓고 갑자기 몸무게 몇 이상은 못합니다. 이래버리면 이건 불공정한 거거든요. 근데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공지하고 그때 타라라고 했는데 타지 못하는 거는 개인적 사정인 것이고 네. 공당은 최소한 어느 당이든 공천을 하면 일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 그건 공당이 아니죠, 그거는. 대선 후보 누구에게나 버스 탑승은 열려 있습니다. 다들 교통카드만 들고 나오시면 다 탈 수 있고요. 거기에 어느 누구도 배척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네. 정류장에서 어떤 이유든지 못 하시면 그건 개인의 책임이고요. 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제시한 일정이라는 거지. 제가 6월 10일 날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네. 6월 13일 날 버스 출발한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과도한 무슨 누가 일부러 배제하고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이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본인은 평당원으로 입당하겠다는 입장이 지금 전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버스 타려고 카드 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 누굴 배제하려는 거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전혀 아니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내년 네. 대선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게 후보가 네. 누구든 무조건 그럼 당연한 네. 얘기잖아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 현실론으로 윤석열, 안철수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과연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예.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그분들이 당연히 탑승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 질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도 안 타면 어떡할 거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공당의 스케줄이라는 것은 후보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그분들이 타느냐 안 타느냐 그렇게 관건인 것처럼 자꾸 대화가 흘러가게 되면은 네네.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다른 당 밖에 계신 훌륭한 분들 입장에서는 네. 나는 쳐다보지도 않네? 이런 입장이 되면 우리 경선이 오히려 네. 풍성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나경원 대표께서 자꾸 토론이나 이런 자리에서 네. 그런 가정법을 써서 대화하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토론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언급은 자제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룰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1일 토론회에서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재영입을 네. 두고 이제 후보들에게 쭉 질문을 했는데 네. 유일하게 이제 이준석 후보만 김 전 위원장 다시 모시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사람을 모시는 거 있어가지고는 누구나 네. 모셔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게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면은 하다못해 속된 말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저와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설전을 벌인 적이 있고 네네. 다소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복당 문제 대선 단 한 번도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도 충분히 선거 전략가로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분이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대선을 돕겠다고 한다면은 네. 물론 뭐 선대위원장 역할이라는 거는 후보와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선언하진 못하지만은 네. 어떤 식으로든 우리 당의 예선 과정에 참여해 주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네. 지금 또 단일화 여부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언론에서는 계속 중진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에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중진 의원들이 일부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저는 뭐 결국 경험과 경륜론으로 이제 중진 의원들이 승부하고 계시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험과 경륜이 어느 시점에 발휘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그게 네. 단일화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분들은 전당대회 전략도 단일화고 대선 전략도 단일화고 이러면 제가 며칠 전에 단일화 모세라고 이제 약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의외로 그거는 그다지 고차원적인 전략이 아니거든요. 네.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얘기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나은 경험과 경륜의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쨌든 이준석 지금 뭐 바람 돌풍 현상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유 본인이 분석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이슈를 피해가지 않는다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동안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회피하는 문화가 이제 팽배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다루고 그 과정에서 뭐 다소 불편한 마음을 갖는 국민들도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300kg의 화물 컨테이너 날개에 23세 이선호 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40일 정도가 흘렀는데요.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연결했었던 고 이선호 군의 아버지 이재훈 씨와 다시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호 아버지 이재훈입니다. 네, 지금 어려우실 텐데 인터뷰 다시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죠.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보도를 접하니까 뭔가 제대로 수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안전 점검도 돼 있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참 의문이 많아서 아버님께 다시 이제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요. 예. 어제 노동단체 관계자들하고 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이제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셨습니까? 예, 그 사고가 난 지 40일이 넘도록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고 말로만 했지, 지난달 26일인가 27일인가 평택지청에서 네. 제가 변호인과 동석해서 간담회 할 때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했고, 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다 하여 좋다. 2주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했고 이에 4일 남았다. 네. 열흘도 기다리고 사고 난 지 40일이 넘어도 기다렸는데 잘 못 기다리겠냐. 기다리고 있겠다. 철저한 조사를 한 건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고 판단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수사에 관계돼서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게 아주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아버님이 뭐 무리한 내용을 질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네. 예, 고용노동부의 이 강금식 경기지청장과 면담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버님께? 예, 뭐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 네,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 거기에 따른 합당한 법적인 처벌, 그것이 같이 병행돼야 네, 당연하게 다음부터는 대책 마련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그렇게 저 또 다시 강조했습니다. 예. 아버님 말씀대로 40일이 넘게 흘렀는데 지금 경찰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 그 점에 대해서도 저나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어제 청와대 행정관께서 오셔서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느냐 물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네. 유독이나 대책위 쪽에 조사 진행 상황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네. 어제 모 방송국 뉴스에서도 조사 상황도 40여일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오늘에서야 평택경찰서에서 서장님께서 사고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시겠다는 연락이 와서 내일 오전 중에 평택경찰서장실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브리핑을 한다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유가족분들에게? 예, 유가족 비공개죠. 아, 그것을 내일 한다고요? 예, 내일 오전 중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청와대 행정관이 아버님을 찾아오셔서 와서 지금 수사 진척 사항을 물어봤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어저께 예. 그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그 행정관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동안 보고받은 게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수사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사고 날 40일 지나도록 어떠한 유족이나 우리 대책위 쪽에 수사 진행 사항 알려주지도 않았고 다만 이번 주부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를 중이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이 워낙 이제 고통스럽고 끔찍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를 찾는 그 과정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3대 사망 사고 중에 네. 이번 제 아이 일이 가장 큰 이슈가 됐고 대통령께서도 조금 왔다 가셨습니다만 네네. 공무원들이 조금 당황스럽게 이 사태를 좀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대통령도 오시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 또 세수부 장관까지 인수해 와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간담회도 했었고요. 네. 아마 조금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좀 알고 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겨레 신문 이 보도를 봤는데요. 이제 평택항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컨테이너 소속이 외국 회사 갖고 있는 거라서 안전 점검을 못 한다라는 어떤 그런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아버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건 딱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관련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암묵적 무시적 직무 유기를 갖다가 조금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 말장난이라고 밖에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외국 선사 재산인 컨테이너가 한국에 와서 사고가 났으면요. 네. 한국에 관련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좀 책임 면피를 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 회사 소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핑계대기, 책임 전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핑계다. 실제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아버님께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원 내에서는 네.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선우 군이 다녔던 대학교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평택항 부두에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어떻게 아버님 좀 가보셨습니까? 예, 강릉 원주대 등의 분향소가 지난달 28일까지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평택항이 아니라 평택 4개 시민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며칠이었는지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평택역에서 촛불 주모제도 있었고요. 네. 강릉 원주대는 스케줄 때문에 아쉽게도 참석은 못하고 평택에는 3번 정도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보도를 쭉 봤고 이선우 군의 친구분들을 인용한 그런 기사도 봤는데
이게 남일인 줄 알았더니 내 주변에 내 친구한테 일어나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분들이. 그렇죠. 네. 뭐 선호 친구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선호 아이 또래의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은 다 모두 다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학생이라면은 아르바이트 한두 번 정도는 다 해봤고 그러니까요. 또 앞으로 한두 번은 더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도 사실은 이제 학교에 다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입학이 또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용돈벌이를 좀 하겠다라면서 사실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한간에는 휴학 중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휴학은 아니었고요. 아, 휴학 아니었고. 네. 2020년도에 2학년 복학을 해서 등록은 하였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는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면서 2년을 마치고 또 올해 21년도에 3학년을 등록을 하였습니다만은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등교는 못하고 온라인 수업 중으로 대치를 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3년 재적을 당하는 상태죠. 네. 지금 이선우 군의 사건,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사실 산재 사고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신항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서도 제대로 된 어떤 그 대책이 좀 마련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버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좀 시급하게 변화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산재 사고에는 네. 이 공무원의 직무유기성 관리 감독의 부재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 공무원들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없이 또다시 부실한 관리 감독이 있는 한은 이런 불안한 일은 계속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네. 네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 그 아버님께서 인터뷰 해주실 때 그 관련된 뭐 책임자가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과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예, 이 모든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네. 회사 책임자 하나의 이제 그릇된 운영 방식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정작의 당사자의 사과는 받지 못하였고 네. 대신에 대표 이사께서 오셔가지고 진심 어린 사과는 하셨습니다. 대표 이사께서요. 예. 네. 그분은 며칠 만에 오셨습니까?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우리 아이 사고 난 이후로 네네. 시간 개념을 갖다 완전히 제가 완전히 네네. 충분히. 망각을 해버렸어요. 예, 좀 며칠이 지난지도 모르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마 한 3주 좀 지나서 오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짝 드네요. 예. 한참 지나서 오셨군요, 이분이. 네. 네네네. 자기가 그냥 왔어요.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 잘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현장을 살펴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지금까지 고 이선우 군의 아버님 이재훈 씨와 인터뷰 나눴습니다. 문자를 주셨는데 6644번님이 선호군 아버님 응원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또 유기농님이 같은 20대인데 한강 사건은 유튜버들이 엄청 다루고 이렇게 노동하다가 사망한 20대에 대해서는 다루는 유튜버들이 없네요.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문자를 함께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명랑시사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 One night, almost left behind. Soon